지난 시간에는 제 11강 외상 후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 못했죠. 양이 많아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강의한 PPT가 있으니까, 또 책도 있죠. 추천한 책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개념,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세 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DSM-5가 보니까 출판된 책이 학지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 DSM-5 번역본, 본래의 DS5 책이 있고 응용해서 한 6,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대상,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이 뭐 다 사시면 좋고, 아니면 하나라도 이렇게 참고도서 쭉 소개해서 올려놨으니까 이제 탑재해 드릴 거예요, 같이. DSM-5 PDF 파일이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차단돼 있어요. 제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이제 책 사서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없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구입해서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 그것이 발생하는지, 그런 또 그 증상들의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론들, 그것을 증상을 설명하는 그 학문적 이론 몇 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 보시고, 또 기말고사 때 하나 더 올려놓을 거예요. 16주 그 보강 자료를. 그러니까 기말고사 보시고 또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제 심리학적 방법, 심리적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어느 그 학교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 그 발췌된 것을 요약 정리한 그런 내용이 이제 13강에 있습니다. 충족이 3주 해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것을 제일 중요한 거 그거 같아요. 극복하는, 대처하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극복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극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은지 자꾸 끊기는 느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심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는 그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 반응 상태, 그 어떤 그 유형,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원인이나 그 어떤 병인론에서 말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 그다음 신체적인 원인, 환경적 원인, 여기에서 오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 원인일 수 있고 신체적 원인일 수 있고 환경적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태, 우리 신체, 환경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어떤 사건을 이제 목격하거나 경험한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DSM-5에서 첫 번째 진단 기준은 외상 사건을 규정하는 거죠. 외상 사건, 그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외상 사건의 특징은 죽음을 목격했다든지,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든지, 목격했다든지,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든지, 목격했다든지, 이것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그런 경험일 때 외상 사건의 어떤 그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어떤 죽는 장면을 목격하면 이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공포 영화 19세 미만은 보지 못하게 하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임산부는 여기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장면을 목격하면 이 후유증이 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공포 영화 본 며칠 잠 못 자죠. 그런 분들은 그런 영화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 반응 이론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 이론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개인별로 적응 능력을 초과할 때, 넘어설 때 나타나는 방향.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감당해요. 이겨내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여리신 분들, 착하신 분들은 못 이겨내요. 그래서 캐논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 학자인데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제안한 그때 당시에 1930년이면 미국 경제 대공황 상태죠. 투쟁이나 도피 반응을 제안해요. 아니 그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 사건에 재현되거나 반복되면 그런 이야기죠. 유기체 사건의 어떤 그 유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는 재빨리 각성하게 되고 또 교감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서 이게 동기화되는 거죠. 이게 문제죠, 동기화. 그러니까 옛날 뭐 10년 전 사건이 뭐 1년 전 사건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재현되는 거예요. 그 침투에 들어와요.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그러면 그때 느꼈던 것처럼 공포감을,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종합적인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유기체는 위험물을 공격하거나 위험물로부터 도망가게 된다. 이렇게 캐논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다음 학자가 있는데요. 셀리에는 이제 30년대, 이분은 50년대죠. 이분은 1956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결국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하다가 소진된다.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제 탈진되는 거죠. 소진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셀리의 이론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응하다가 소진된다. 요거에 대한 이제 비판.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을
간과했다는 점.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 이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걸 간과했다. 그러니까 다 이러지는 않죠. 이게 단정지면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단정이라는 건 소진된다 이렇게 딱 단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공격이 되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반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 스트레스 이 반응이 동일할 수 없죠. 전부 다 이게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 차이를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같은 내분비 반응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같은 내분비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돼요. 이 이론은. 또 스트레스를 어떤 사건 결과로만 보는데 스트레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스트레스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 또 본인이 그 과거에 겪었던 사건과 유사한 사람이나 장소는 회피하게 되죠.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학자의 주장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대단한 충격이죠. 근데 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살아나오신 목사님 한 분 알아요. 그분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나온 건 아니고요. 그 시간대에 그분은 거기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재밌어요. 전철을 탔는데 내리면 그 시간대에 거기 들어가는데 때 아니게 졸았대요. 조는 법이 없대요. 전철 타고. 그래서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왔대요.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다시. 근데 또 졸았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인 거죠. 그분이 이제 집사였었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호소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런 분도 있어요. 거기에 그 시간대에 아예 못 가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기만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스트레스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분도 대단해요. 아무튼 그 다양하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분명히 그 엇갈리는 거죠. 생각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그곳에 볼일 보러 갔는데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면 그곳에서 볼일 끝나고 나올 때 볼일 보고 같이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변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타이밍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무너지고 절망한다는 관점이 하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타입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타입이 있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셀리에는 공격받을 만한 거죠. 그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은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 이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대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 여기에 따라서 A가 되느냐, 이제 B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처 능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로 인정되는 어떤 그 상황에 내외적인 어떤 요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어떤 사고,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이 대처죠. 대처 행동, 대처 능력,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처하는 그런 어떤 사고나 행동들,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낙천주의적인 사람이 대처 능력이 좋아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나 태도, 사고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재와 미래만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잊어라, 지워라 그럽니다. 물론 어떤 반성이나 어떤 그 회개 또는 교훈 이런 것들은 직시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 소스로 요인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과거는 묻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서란 개념을 상당히 좋아해요. 용서는 과거예요. 과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곧 해소예요. 해소. 여러분 해우소 있죠. 해우소. 갔다 오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이 해우소 이게 맞나요? 해우소 그럴 거야. 한자도 있어요. 해우소. 가기 전에는 굉장히 갈등을 겪죠. 근데 갔다 오면 개운해요. 과거에 찝찝했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버리면 그 갈등과 미움, 분노가 해소되죠. 해소되면 아주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낙천주의적인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내가 도전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바로 현재와 미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리적 통제가 있어요. 개인이 인지하는 어떤 그 상태, 인지하는 어떤 유형, 또 노력, 어떤 행동에 대한 노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대처하는 심리적인 어떤 방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자신감으로 바뀌죠. 당당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처 자원들이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삶에 대한 일관성. 그것도 중요하죠.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의미감, 또 유머 감각, 또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감, 또 종교적인 신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처 양식을 보면 문제 중심적 대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죠. 대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대처가 있습니다. 또 정서 중심적인 대처 유형이죠. 이거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관주의죠.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어떤 그 의지, 이건 중요하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회피적인 대처,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고 회피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이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대처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 이론의 이제 그 어떤 한계를 보는데요. 스트레스 이론의 한계는 스트레스 이론의 한계에서 보면 기존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그 확대 적용이 요구됩니다. 기존 스트레스 이론은 건강 또는 면역 체계에 관련된 분야를 적용시키죠. 분야에. 그래서 기존 스트레스 이론의 그 관심 분야를 이제 확장한다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존 스트레스 이론을 더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찾는다면 기존 스트레스 이론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상 사건을 겪은 후에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 반응에 대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것, 이런 그 자료들이 필요하죠. 사례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스트레스 반응 이론은 외상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떻게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스트레스 이론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부적절하게 대처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 C에서 보면 다양한 회피 증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부적절한 대처 방식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상 사건을 겪은 후에 나타난 신체적 반응에 대한 자료 제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론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례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기존 스트레스 이론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적용할 때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스트레스 이론들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분비 계통의 그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 이거는 신체적인 측면의 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측면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것은 기존 스트레스 이론은 교감신경 활성화, 내분비 계통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과 적응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 사건, 발생하는 사건, 또 그것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다루는 외상 사건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끔찍하지 않은 사건은 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올 수 없죠. 그래서 신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도 강력한 영향을 이제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 우울, 흥분, 분노, 당혹감, 또 다양한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시키는 거죠. 또 집중력 부재, 또 산만, 침투 사고, 인지적 증상도 초래하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뇌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할 때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보완한다면 스트레스 이론이 활용될 만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이제 뇌의 기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 임상 사례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그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건강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기능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이렇게 치중했지만 뇌 기능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이제 뇌 기능의 변화에 관한 연구와 임상 사례의 부족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뇌 기능의 변화를 살펴볼 만한 반응이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정서와 기억을 담당하는 중뇌 변형계 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길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뇌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과 같은 기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가 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일이죠, 이건. 그래서 진행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자기 공명 영상. 그래서 뇌에 대한 변화를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어떤 임상 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윤리적 한계가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통제된 연구를 위해서는 피험자들, 실험 대상이죠. 외상 사건에 노출시켜야만 되기 때문이죠. 이게 괴롭힌 일이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윤리적 한계가 있어요. 자,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상 사건을 다시 재현하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험자들에 대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고 또 그 반응을 관찰하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런 연구가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어때요? 윤리적 기준이 강화되어서 실시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습 이론 연합과 강화라는 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자, 학습 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환경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 또 경험 이렇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학습 원리를 찾으려는 행동주의 학파 이론이죠.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학파 이론입니다. 행동주의는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대략 제가 넘어가도 이 부분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동주의론, 요거는 벌써 지금 30분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원리, 이건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강화, 이 부분도 넘어갑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배우셨죠? 영합 배우셨고, 그래서 세 번째 인지이론, 정보의 과부하부터 2교시에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